입술을 묻다 피기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 코로나 와중에 교육과정 평가원이 우리 고2들 볼 모의고사 문항을 발표했더라고요. 저도 나중에 알았는데 몰래 한 것 같아. 그래서 안 알려지고 싶은 것 같은데 이제 근데 실제로 준비하는 우리 고2들 또는 고1들 입장에서는 이게 완전 안개 속이거든요. 올해 그쵸. 고3들 본 것도 쓸 수가 없고 그쵸.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하나씩 알아가는데 오늘은 이제 첫 시간으로 수학으로 뭐 수학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자리에 모신 분은 강영찬 선생님이신데 서울대 수학과를 수석 졸업하셨어요. 근데 수석 졸업이 있긴 하나요? 그게 이제 과별로 우선 수석 졸업 확실히 그 아하. 등수를 매기고요. 그래서 제가 아하. 그다음 이제 자연대에서 뭐 등수 매기고 이래서 제가 사실 졸업할 때 그 상장을 오호. 받았습니다. 우리 단대 장님한테. 일단 뭐 제가 다른 건 안 보고 얼굴하고 수석 졸업에 그쵸. 넘어가서 우리 강영찬 선생님을 모시고 좀 이렇게 좀 쉽게 풀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진행 방식은 강영찬 선생님이 저를 이해시키는 방식으로 사실 제가 이해하면 여러분도 다 알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우선 먼저 강인찬 선생님 소개를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강혜찬이라고 합니다. 아까 소개해 주신 대로 이제 전 빼뜨셨는데 서울과학고를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울대학교 이제 수학과 수학 졸업을 했는데 이제 뭐 사실 수학을 오래 공부했죠. 그래서 오래 공부하다가 어떤 이제 계기가 생겨가지고 학생들 이제 가르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한 3, 4년 전부터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제 고3을 바로 시작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하신 분들이 좀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3년 전에 고1 그때는 이제 중3이었죠. 예비 고일부터 쭉 시작을 해서 학생들이 대체 어떻게 성장해 나가고 그리고 걔네들이 왜 뭐 때문에 이제 내신을 또 못 보고 그 내신에 이제 문제가 모여서 수능을 또 못 보는지 그런 걸 좀 이제 제가 확실하게 알고 학생들을 대비시켜주기 위해서 고1, 고2 이제 차분히 준비를 하고 가르치고 있었고요. 이제 고3 강의를 이제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아까 소개해 주신 대로 제가 이제 소장님께 간단하게 이제 2022 수능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기로 할 건데요. 근데 뭐 우선 간단하게 이제 요 세 가지 이제 구성을 통해서 진행을 할 건데 먼저 2022 수능 우리가 항상 말은 많이 들었죠. 어떻게 나올 거다 뭐 선택 과목 어떻게 된다 뭐 문제가 몇 문제일 거다 이랬는데 그 전까지 사실 몰랐는데 최근에 이제 예비 시행을 하면서 정확하게 이제 알게 됐으니까 그걸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다음에 이제 킬러가 어떻게 될지 뭐 아니면 이제 고1 고2 학생들은 대체 그러면 뭐 정시파다 뭐 이러고 하는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좀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첫 번째로 저도 궁금하고 모두가 궁금할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 고3들도 궁금하더라고요. 그렇죠. 저 올해 아무래도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궁금증도 있어서 첫 번째로 도대체 요 예비 문항을 통해서 문항 구성은 어떻게 되고 채점 방식은 어떻고 그 준비하는 거에 따라서 유불리가 어떻게 되는지 좀 구조 문제를 좀 먼저 네.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네. 우선 공통 문항은 수원, 수투가 진행이 되고요. 기존에 이제 뭐 문제가 22문항이다, 21문항이다, 좀 이제 이견이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 74점, 그 다음에 22문항으로 진행되고요. 객관식 15문항이 쭉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주관식 문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난이도가 쭉 어려워지다가 다시 주관식부터 쭉 다시 어려워지는. 그래서 중간에 또 주관식은 의미 없는 문제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공통 문항에서는 준킬러에서 이제 문항을 객관식으로 하나 나오고요. 그다음에 맨 뒤에 주관식 두 개가 하나 있어서 킬러 이렇게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당연히 선택 문항은 8문항이 진행되고 그거는 뭐 이제 과목 구성에 따라 뭐 우리가 학성을 선택해도 되고 미적을 선택해도 되고 기하를 선택해도 되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이거는 객관식에서는 킬러가 아예 없고요. 주관식 두 개가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에서 29, 30이죠. 그것처럼 이제 마지막 29, 30이 준킬러 뭐 아니면 킬러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수원 수투는 네. 11인가요? 그거는 지금으로서는 거의 11에 가까운데 뭐 그거는 완벽하게 뭐 맞출 거다 이렇게 예측하기는 좀 힘들어가지고 그리고 사실 문항을 맞춘다고 하더라도 뭐 1, 2, 3, 4, 5, 6번에 뭐 수원이 더 많고 이러면은 사실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여기 이제 앞에 써있는 대로 대체 고난도 문항이 어떤 구성을 갖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현재로서는 이제 가장 어려웠던 문항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예상된 바이기도 하지만 선택 문항이 아니라 공통 문항의 마지막 22번이 이제 가장 어렵게 출제가 되었고요. 그래서 그게 수학 2의 도함수 활용이라고 불리는 그 부분이고 그 다음에 가장 어려운 게 선택 과목의 마지막 번호 30번. 그래서 그 킬러가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될 게 미적 킬러 혹은 기하 킬러가 사실은 수트 킬러, 공통 과목 킬러보다는 조금 쉽게 된 정도 느낌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뭐 공동 3등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공통 문항의 두 번째로 어려운 것과 선택 과목의 두 번째로 어려운 것은 거의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그러면 이제 원래대로 하면 30번 킬러가 네. 22번 킬러로 바뀐 거네요. 그쵸. 거의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선택문항은 예전 같은 그런 느낌은 확실히 아니고 이제 그런 기조가 쭉 이어져 왔는데 예시문항에서도 그게 확실히 반영됐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그러면 네. 선생님이 뭐 그 기존 거하고 차이를 말씀하셨는데 그 우리가 용어도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킬러와 뭐 준킬러 이런 네네네. 표현을 하셨는데 네네네. 그게 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우선 기존에서 이제 킬러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우선 그 킬러를 먼저 정의를 하자면 네. 킬러는 거의 이제 정답률 5% 이하인 것들을 기존에 많이 킬러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 가장 유명하게는 3, 4년 전에 나왔던 엄청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뭐 정답률이 0.5% 이렇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사실 뒤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좀 많이 희석된 게 최근에는 거의 정답률 8%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쨌든 그냥 가장 어려운 게 킬러인 거죠 현재로서는. 근데 지금 그게 정답률이 8%가 됐는데 아시다시피 1등급이 몇 프로죠? 4%. 그건 이제 아시는구나. 그래서 4%이기 때문에 뭐 이게 사실 킬러라고 부르기 조금 이제 애매한 면이 있죠. 8%를 맞추는데 1등급은 4%다. 그래서 약간 그 많이 희석이 됐지만 어쨌든 가장 어려운 게 킬러고 준킬러는 뭐 기존 이제 수능에서는 한 15번, 14번 이쪽 이제 학생들이 거의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의미 있는 문제. 근데 거기서 애들이 이제 잘 모르겠다, 생소하다 이래서 당황을 하면은 전체 시험이 이제 말리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그것들을 이제 통칭해서 어느 정도 준킬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뭐 학원가에서 통하는 그렇죠. 어려운 문제 랭킹 1, 2, 3 그렇죠. 뭐 거의 그런 거죠. 이제 그래서 1, 2를 킬러, 나머지 한 5개 정도를 준 킬러. 뭐 이제 3개까지도 원래 킬러라고 하는데 요새는 뭐 이제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좀 이제 어떻게 될지 애매해서 제가 보기엔 킬러 2개, 준 킬러 5개. 뭐 이 정도 느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계속 네. 설명 더. 네, 그러면 이제 뭐 구체적으로 제가 이제 개정 교육 과정이 되고 사실은 처음으로 본 시험 2개가 6월 모의 평가,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렇게 나왔던 뭐 그렇지. 예비 시행 2개의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험을 통해서 사실 이번 개정 교육 과정의 특징이 뭐냐면 이전까지는 그런 게 없었는데 교육부에서 개정 교육 과정을 발표를 할 때 각 이제 뭐 수학뿐만이 아니라 수학, 국어, 뭐 과학 다 해서 각 단원별 설명을 쭉 하고요. 그다음 마지막에 신기한 걸 하나 달았습니다. 출제 유의사항. 평가 유의사항. 그래서 요 밑에 보시면은 교육부 고시 뭐 이렇게 돼 있는 게 그 문서 이름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어떻게 문제를 출제해야 되고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지 가이드라인 같은 거죠.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을 사실은 뭐 이게 경험해 본 적이 없지만 당연히 지키겠죠. 그걸 뭐 대놓고 무시할 이유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이제 예상됐던 바와 그게 사실 시험을 딱 진행했더니 과연 현실에서 나왔는지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선은 가장 걱정이 많은 게 공통 과목이니까 수학 1부터 말씀드리면은 우선 뭐 지수와 로그, 그다음 상학함수 그래프 이 두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고난도로 출제될 확률이 사실 거의 낮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 제가 주황색으로 여기 줄쳐놓은 부분인데 복잡한 합성함수나 절대값 여러 개 포함된 함수 같은 거는 안 나온다. 여기 위에도 지수와 로그는 기본 계산만 할 수 있으면 된다. 뭐 거의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5월 이제 예비 시행이랑 6월 모의 평가에서도 거의 뭐 복잡한 계산 이런 거 없고요. 그다음에 뭐 상학함수 그래프도 정말 기본적인 유형들 위주로 출제가 됐고 아마 그래도 최소한 내년, 내후년 정도까지는 이런 기조가 어느 정도는 유지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뭐 사실 이거 말고도 낼 게 많은데 이걸 뭐 꼭 어겨서 이렇게 낼 이유가 제가 생각하기엔 사실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다음 이제 또 하나 다음 걱정이 어머니들이 수열이 사실 걱정이 많으시죠. 수학원은 이제 뭐 수열이 제일 어렵다. 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인데 그 수열 경우에는 근데 이게 사실 제일 어떻게 보면 조심하셔야 되는 게 그 내신이랑 수능이랑 가장 이제 편차가 있는 과목이 수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신 수열은 막 이제 공부하다 보면은 별의별 걸 다 배웁니다. 특히 막 이제 중학교 때부터 막 이상한 거 많이 배워요. 이상한 공식들, 뭐 아니면 이상한 막 정리들, 이상한 계산들 막 이런 거 하는데 그런 계산은 사실은 아주 구체적으로 필요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신에서조차도 사실은 안 다뤄요 요새는. 근데 실제 내신 교재들이나 이런 걸 많이 보면은 사실 많이 있긴 합니다. 어느 정도 계산 연습은 좋지만 그건 사실은 많이 배제를 하셔야 되고 그것보다는 여기 있다시피 귀납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뭐 흔히 말하는 소장님 이런 거 아세요? 피보나치 수열 이런 거 아세요? 다른 게 아니라 들어봤습니다. 들어는 보셨습니까? 뭐 이렇게 계단이 n 계단 있는데 학생 올라가는데 몇 가지 방법이 걸리느냐? 뭐 요 정도, 요 정도에서 뭐 걔네들을 직접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얘가 뭐 n 계단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갈 수 있느냐와 뭐 n 플러스 1계단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갈 수 있냐? 뭐 이런 관계식 세우는 거 정도. 그래서 이 관계식 세우는 게 사실은 되게 뭐 무시를 당했었어요. 이전 교육 과정에서는 안 나오는 거라서. 이게 그리고 10년 전엔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시 이제 등장을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들은 아직 좀 이제 뭐
어렵게 낼까 싶긴 한데 음. 옛날 보면도 낸 적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실제 나온 거를 말씀드리면은 예비 문항에는 객관식 마지막 문제가 수열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근데 뭐 여러 가지 수열이라고 해서 사실 소장님도 보시면 풀 수 있어요. 그냥 노가다 띄면 됩니다. 이게 제가 어떻게 말하냐면 문과 애들이 이과 애들보다 잘 푸는 수열 문제. 실제 정답률도 높을 거예요, 걔네들이. 그래서 그냥 노가다를 띄는 문제가 나왔고 뭐 6평에서도 가형에, 그러니까 이과형이죠. 이과 21번의 수열이 나왔는데 정답률이 자그마치 50%입니다. 이건 뭐 거의 의미가 없었다는 거죠. 이게 킬러로서 작동을 하지 않는 그냥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럼 21번도 준킬러라고 생각하고 예, 사실은 출제네요. 21번보다 그 앞에 20번이 더 정답률이 한참 낮아요. 그래서 21번은 킬러라고 생각하고 출제하기에는 사실 뭐 우리 시중 교재에 있는 계산 문제보다 쉽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를 갖고 킬러라고 하기엔 좀 애매한데 오히려 X들을 좀 헷갈리게 하는. 그래서 애들이 자꾸 이제 아시다시피 21번, 29번, 30번을 공부를 안 하는 애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 상황을 이제 더 이상 꼴 보기 싫다. 야, 다 풀어야지. 뭐 100분이나 주는데 내는 사람이 열받잖아요. 열심히 만든 게 세 문제인데. 그래서 그걸 조금 그래서 그걸 포기 못하고 어쨌든 그렇죠. 시도는 해보게. 네, 이제는 시도를 해서 한두 문제는 네가 풀어야지 대학 간다. 뭐 이런 시그널을 확실하게 주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생각해 주시면 이게 그러니까 이전까지 있었던 내용이고 사실 이제 그 다음 내용이 가장 이제 생소한 부분이죠. 그렇죠. 네, 삼각함수의 활용. 뭐 사실 삼각함수 활용이라고 하면 삼각함수의 활용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삼각함수의 도형 활용 뭐 이렇게 좀 이름을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시면 또 어머니들이 오해하시더라고요. 삼각함수로 문제 푸는 게 아니냐. 그런 게 아니라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오히려 이제 어머님들이나 좀 더 나이 드신 분들은 익숙하실 거예요. 그렇죠. 소장님 나이 때 저희 때도 문과 다 배웠죠. 이거 다 배웠었죠. 그래서 이게 그때 있었던 건데 거의 막 10년, 15년 만에 복귀한 이제 돌아온 탕자 같은 그런 느낌인데 얘가 사실은 앞에 내용 다 보시면 수열도 어렵게 출제 못한다 그러고 사각함수 그래프도 못한다 그러고 지수로고도 못한다 그러고 그러면 속어법에서 남는 게 거의 얘랑 몇 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얘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비평가에서도 21번 그러니까 우리 공통문항에서 두 번째로 어려운 문제죠. 그거로 출제됐고 뭐 그림은 그냥 한번 보시라고. 요 정도 그림. 근데 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림이 엄청 복잡한 그런 느낌은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6월 모평. 요 밑에 그림은 6월 모평 그림인데요. 네. 이게 이제 객관식 중에서 아까 그 21번이 킬러가 아니라 얘가 거의 킬러였죠. 왜냐면 정답률이 훨씬 낮으니까. 그래서 요게 이제 사실 미적 분양 연계가 돼서 나왔는데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원, 미적, 확통해서 이과가 다 같이 보는데 지금 이제 우리 내년에는 그게 아니잖아요. 수원 수투는 따로 보고 미적을 따로 보기 때문에 지금 올해 6평에 나온 것처럼 미적 수원 연계를 해서 나올까? 사실 그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죠. 수원을 평가하고 싶으면 수원에서 평가를 끝내고 그렇지. 넘어가야 되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이제 단독으로 좀 출제돼서 어느 정도 학생들에게 혼란과 어려움과 공포를 주지 않을까 이런 문제는 사실 생소하죠. 누가 봐도 처음 딱 보면은 태어나서 처음 본 그림인데 사실 원칙대로 가면 되지만 그래도 어렵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상위권에서 최상위권 사이에서 좀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가 이제 수원 전체적인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뭐 말씀드린 대로 사각함수 활용 좀 어렵고요. 그다음 지수로그 함수 그래프 관련된 이제 뭐 6평에 나왔는데 문제가 좀 생략을 하긴 했지만 그 정도 내용이 어렵고 나머지는 사실은 좀 힘을 빼고 공부를 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그럼 지금까지가 이제 수원 네네네. 해당되는 거고 수투는 뭐 별다로 언급할 게 없으신가요? 네, 뭐 수투 같은 경우에는 사실 크게 뭐 많이 언급할 부분은 없고 그냥 간단하게만 언급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제 가장 특징적인 걸 보자면은 이 공통 과목 22문제 출제됐는데 마지막 22번 빼고는 상상을 초월하기 쉽습니다. 이건 뭐 센 B 정도에서도 쉬운 부분 그런 문제들만 출제됐고 한 문제만 이렇게 빡 하고 냈는데 사실 그 문제조차도 여기 이제 보이실 텐데 그 보시면은 문제가 솔직히 이 fx식이 소장님도 이거 읽으실 수 있잖아요. 네. x제곱 빼기 3px제곱 더하기 q 사실 이렇게 출제가 안 되거든요. 요새 막 이렇게 막 주렁주렁 복잡한데 사실 식은 엄청 간단했습니다. 사실 이것도 이유는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그 개정 교육과정 그 수칙에 따르면은 함수를 복잡하게 내지 말라.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으나 그렇게 써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간단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노가다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사실 이번 개정 교육과정 핵심인 것 같아요. 하나하나 나열하고 누가 더 침착하게 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걸 안 빼놓고 했을 수 있냐 그래서 그거를 수투에 적용을 해서 뭐 이렇게 순서상 뭐 정수 조건 이런 되게 다양한 조건들을 통해서 하는 문제 그래서 사실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 다음 시간이 오래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틀릴 확률이 높죠.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는 뭐 상위권, 최상위권 구분을 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사실은 되게 어려울 수 있고 틀릴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출제를 해놨고 아마 이런 기조를 어느 정도는 유지할 것 같고 지금 6평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리면 나형이 워낙 쉬웠어요. 지금 뭐 1컷이 96이다 뭐 이런 말이 그쵸. 나오고 있어서 아마 이번 이 개정교육 과정에 좀 엮어서 실험을 해보신 게 아닌가 싶은데 대실패죠. 96점이면 변별력이 이제 변별력이 전혀 없으니까 9월엔 좀 더 어렵게 나오지 않을까 싶고 뭐 근데 이런 방향은 사실 어쩔 수 없는 이제 시대의 흐름이다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뭐 지금 말씀을 종합해 보면 기본에 충실하고 네. 그다음에 그 기본이 되는 걸 문제로 만들었을 때 과정에서 실수나 빼먹는 거 없이 네네. 조급하지 않게 네. 완결하는 오히려 그런 역량이 좀 많이 필요하다. 네, 그렇죠. 정확히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빠뜨리지 않고, 그러니까 제일 위험한 경우가 이런 시그널들이 있어요. 내신을 내가 보는데 우리 내신 시험 항상 보니까요. 맨날 다 푸는데 앞에 뭐 5번에서 틀린다, 그렇죠. 7번에서 틀린다, 9번에서 틀린다 이런 애들이 사실은 그래도 최근 그러니까 예전 수능이었으면은 그거 앞에가 워낙 쉽기 때문에 그건 그래서 어떻게든 맞추겠죠. 검산을 하거나 그런 킬러를 맞춰버리면 좀 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이번 수능부터는 오히려 그런 내신에 더 가까울 수 있다. 수능 자체가 5번 틀리고 17번 틀렸으면 실제 수능 가서도 5번 틀리고 17번 틀리고 킬러는 풀었는데 그렇죠. 등급이 이렇게 나와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신 대비하실 때부터도 뭐 수학 같은 경우에 내신 같이 대비할 때도 열심히 좀 그런 사소한 부분들 어떻게 보면은 무시하는 부분들을 꼼꼼히 채우는 연습을 해 나가면서 해야지 그게 이제 바로 수능 준비랑 연결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게 전체적인 흐름이니까.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지금 우리 고3들이나 모의 평가로 평가원에서 특히 나오는 문제를 보면서는 선생님이 아까 지적하셨듯이 킬러나 준킬러가 과연 예전처럼의 뭐 오리지널로 자기들만 변별력을 행사할 거냐, 아니면 실제로 좀 난이도가 낮아지면서 그 계산이 오히려 좀 다양성을 가지면서 그 퍼질 것이냐 그런 건 좀 지켜보고 모니터해볼 필요는 있겠네요. 네, 그렇죠. 뭐 지금 우리 한두 번 시험에서는 그렇게 예상이 되긴 하지만 뭐 언제 마음이 바뀌실지 모르고 그렇죠. 뭐 네. 시험을 봤더니 뭐 올해 수능을 그렇게 됐더니 갑자기 다 막 이렇게 잘 봐버리면 또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뭐 그 정도 이제 마음을 가지면서 생각을 갖고 문제를 쭉 지켜보시면은 어느 정도 뭐 내년 시험은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뭐 일단 공통 관련해서는 뭐 이 정도인데 어쨌든 네. 저희가 지속적으로 제가 어쨌든 뭐 괴롭혀서라도 강희창 선생님 쫓아다니면서 그런 경향의 변화들이 있는지 얘는 좀 잘 트래킹 해보는 건 필요할 것 같아요. 특히 지금 고2 친구들은 뭐 기존에 뭐 기출 문제를 풀려고 그래도 애매하고 새로 나온 건 없고 그렇다고 이제 뭐 학원가에서 유행하는 그런 사설만 풀다가 보면 경향에 좀 오류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런 혼란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친절하게 그 부분은 좀 모니터를 해서 저희가 계속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또 완전히 특이한 네, 수학 역사상 두 번째죠. 한번 옛날에 2008학년도에 있었던 걸 제외하고 이제 두 번째인데 선택 과목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선택 자체에 유불리가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전공과 진로에 따라서 하는 순수한 목적대로 갈 건지 아니면 과학이 사실은 그 실패했다고 저는 보는데 그렇죠. 완전 실패했죠. 과학. 또 이걸로 애들이 자기는 공대 가야 되는데 뭐 어떤 시험 보는 게 유리해서 바꾸겠다 뭐 이런 식으로 편법으로 가지는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 요 모의 문항을 통해서 보신 선택 과목은 좀 어떤지 분석을 우선 한번 뭐 해보시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실 총 이제 문항이 나오는데 의미 있는 문항은 뒤에 네 문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앞에 문항들은 거의 뭐 의미가 없어요. 교과서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뒤에 네 문항의 의미가 있는데 전체 난이도를 종합해 보자면 미적분과 기하가 비슷했습니다. 거의 비슷했고 근데 이제 뭐 좀 찾아보시거나 뭐 이렇게 해보시면 뭐 30번 기하가 특히 쉬웠다 이런 말씀들을 보실 수도 있는데 사실 근데 그거는 약간 어폐가 있는 게 30번 문제는 제가 봤을 때 너무 대강냈어요. 이게 학원가에서 어떤 유행하는 공식이 있거든요. 그 공식을 쓰면은 그것도 근데 공간 도형까지가 우리 시험범인데 이제 없어진 내용 중에 공간 벡터라는 게 있어요. 제일 어려웠던. 그렇죠. 그거에서 우리가 모두가 배우는 겁니다. 진짜. 그 어떤 선생님도 안 가르치지 않는 그 공식을 쓰면은 1분 만에 풀리는 문제를 내버렸어요. 수능에서는 그런 일이 절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더 쉽다 이러는데 근데 그걸 이제 또 바뀐 교육 과정으로만 풀려면 쉽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이제 좀 부분들이 있는데 뭐 수험생들은 그딴 거 모르죠. 그냥 내가 아는 걸 풀면 쉽다 뭐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러면 여기 장씨
그럼 학원가에서 뭐 그런 게 유행할 수도 있겠네요. 공간 벡터가 없어졌으나 혹시 모르니 배워둬야 돼 이러고 이제 그쵸, 과정을 뭐. 늘려서 팔거나. 그럴 가능성은 사실 되게 저도 염두에 두고 있는데 근데 음. 사실 수능에서 나왔던 거를 역사적으로 보면은 공간 도형 문제랑 공간 벡터 문제랑 사실 되게 구분이 잘 갑니다. 그러니까 공간 벡터 문제를 만든 다음에 실제로는 그걸 벡터 부분들을 아예 없앨 수 있어요. 어떤 출제자 입장에서는 그 벡터 계산을 못하게 되게 추상적으로 바꾸면은 그게 공간 도형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전에는 사실 그러니까 이렇게 막 6월 평가원 아니면은 뭐 예비 시행에는 이런 좀 이제 이상한 경우들이 있었는데 실제 수능에는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분인데 분명 있겠죠. 근데 저는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시간 낭비를 그러니까 사실 기하를 선택한 이유가 공부 좀 덜하자. 근데 갑자기 나서가지고 공부를 더 하는 건 약간 좀 이렇게 자기 모순적인 일이 아닌가 싶기 때문에. 네. 뭐 어떻게 보면 약간 편법이긴 하나 네네네. 그 불안감을 조장하는 상술이기도 한 거죠. 네네네, 그렇죠. 요걸 알면 잘 될지도 네, 몰라. 그렇죠. 잘 풀릴 수도 근데 있다. 이제 뭐 이런 거. 그렇게 가는 게 과연 뭐 도움이 된다면 모르겠는데 시간 그렇죠. 낭비될 수도 있기 확률적으로도 그렇고 이게 뭐 그 문제가 사실 그래 뭐 정말 만에 하나 도움이 된다 그래도 30번 하나에 도움이 되거든요. 때문에. 근데 사실 30번을 의미 있게 풀 수 있을 친구들 도전할 친구들이라면 그거 안 쓰고 푸는 게 더 빠르다는 걸 본인들이 더 압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사실은 좀 넘어가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우선 정리 한번 해보자면 전체적인 난이도의 총합은 비슷한 것 같아요. 미적분이랑 기하가 비슷한데 좀 차이는 미적분은 이제 앞에 두 문제 27, 28번은 확실히 기하보다 쉽습니다. 그러니까 쉽다는 게 되게 익숙한 내용들, 그러니까 뭐 전혀 생소한 부분이 없는 문제들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29번 같은 경우가 이제 두 번째로 어려운 문제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적분 이제 문제가 나오고 딱 보면 좀 어렵게 보일 수 있는데 실제 좀 이제 수능 학습을 하고 나면은 기존에 출제됐던 내용들이나 뭐 이런 걸 좀 변형하시려는 게 아닌가 싶은 정도고 이제 마지막 킬러가 그래도 미적분이 조금 더 어렵다. 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기하에 있지만 그래도 미적이 조금 더 어렵고 그치만 사실은 뭐 예를 들어 수능을 오래 공부했거나 한 입장에서는 둘 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미적 기하 둘 다 공부한 애들이 지금 수험생들밖에 없으니까 걔네 기준에서는 큰 차이 없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뭐 이제 나중에 요거를 우리 부모님이 보시더라도 네네. 어차피 30번의 난이도가 내가 선택을 결정할 수 있는 애는 네. 뭐 한 1000명 내외 큰 의미 없죠. 일 거로 사실은. 보이는데 네. 근데 뭐 대부분 이제 거기에다 포인트를 네. 선생님들도 두고 있다 보니까 그런데 네. 실제 전체적으로 보면 뭐 그런 게 느껴진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난이도를 맞추려고 애를 쓴 네, 흔적이 그쵸, 좀 보인다. 그쵸. 뭐 최대한 맞췄고 그래서 미적분을 제가 봤을 때는 미적분을 그래도 선택을 하도록 그러니까 안 선택 그러니까 미적분이 사실 어렵다는 인식이 강하잖아요. 기하가 좀 더 쉽고 그거를 좀 희석시키기 위해서 저 27, 28번은 사실 문제 보시면 어머니들 기억이 나실지도 몰라요. 정말로 그러니까 뭐 수학 좋아하셨던 분들이면은 야 이게 수능 세 번째 문제야? 그냥 한 줄 막 모의 넓이를 구하라. 이런 거거든요. 교과서에 진짜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28번까지는 그 정도이기 때문에 그럼 공통 과목 다 공부하고 29번까지 맞추면은 예전 같은 느낌이 사실 전혀 아니죠. 예전에는 킬러 두 개가 다 미적이었는데 이제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29번까지 그냥 맞춘다고 생각하면은 미적은 사실 생각보다 예전처럼 부담이 없고 오히려 좀 익숙한 게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어쨌든 구성 자체도 네. 명확하게 이제 비율로도 나뉘어졌고 문항수로도 그렇고 근데 이 형식 자체가 변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요거는 뭐 킬러의 구성이나 뭐 문항 구성은 그다음에 이제 확통 같은 경우는 사실은 네. 뭐 이게 문이과 없앴다고는 하지만 네. 실제로 문과 수학으로 이제 거의 그렇죠. 그렇죠. 고착화된 건데 네. 뭐 이과에서 확통을 굳이 컴퓨터 공학이라고 갈 수도 없잖아요. 대학들이 그렇죠. 지원을 뭐 지원을 못하게 네, 막아버렸으니까 네. 그래서 결국 이제 문과 수학이 돼버렸는데 뭐 사실 기하나 미적하고 관계가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 네, 같고 아예 관계가 없죠. 그러면은 뭐 그쪽은 변화가 좀 있었나? 네, 뭐 확통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이미 그 대학들에서 구분을 해버렸기 때문에 별도의 리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이건 전체적인 흐름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예비 시험이랑 시행이랑 6월 모평 모두 기존보다는 조금 어려졌습니다. 조금 어렵다는 게 보통 이제 학생들이 이 수능을 준비할 때 이제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이라는 게 연계 교재거든요. 네. 거기서는 수능을 출제할 수 있다. 국어 같은 경우에 거기는 막 지문 그렇죠. 분석하고 난리도 아니죠. 근데 이제 확통 같은 경우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수능 특강도 애들이 못 풀어요. 수능 특강 뭐 레벨 2, 레벨 3가 되면은 너무 어려워서 이게 나올 거냐? 이러면 애들이 딱 이럽니다. 풀다가 분명히 연계 교재고 다 풀어야 되는 거 아는데 딱 이렇게 레벨 2 풀다 보면 이거 사설 같네?
왜 넘어간다. 아하. 평가원 이런 걸 내겠어? 아하. 하고 내는데 근데 항상 이제 시험을 보면은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그 어려웠던 뭐 확통 두세 문항 중에 한 두 문항 정도는 수특이 똑같은 게 있어요. 아하. 뭐 조금 변형은 당연히 했겠죠. 그러면 또 이제 꼭 그러죠. 시험 끝나고 다음 날은 수특 풀어야지. 근데 또 이제 한 달 뒤에 풀다가 또 그러겠죠. 이것도 안 나오겠지. 그러니까 그런 일이 반복이 되고 그런데 이제 그래도 열심히 준비한 애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조금씩 애들이 많이 맞추니까 난이도를 조금씩 올리고 있고 뭐 이게 간단히 비유하자면 원래는 수능 특강 레벨 1 정도를 출제를 했다고 치면은 조금 더 계산이 복잡하고 경우를 나누는 레벨 2 정도를 이제 출제한다고 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최근 출제 경향은 되게 명확한 것 같아요. 이게 뭐 저도 어렸을 때 사실 경시를 많이 했고 막 수학 공부를 많이 했지만 그런 데서 필요한 막 되게 멋진 아이디어, 멋진 풀이 이런 거는 완벽하게 배제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차분히 네가 경우를 막 10가지는 아니지만 대여섯 가지 나눠가지고 빠뜨리지 않고 셀 수 있느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번 이 6평 같은 경우에 웃겼던 게 6평 그 가형, 그러니까 이과 애들이랑 문과 애들이랑 같은 문제가 출제된 게 꽤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확통 문제 중에 이과 애들이 많이 틀린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의 오답률이 이과 애들이 훨씬 높습니다. 문과 애들보다. 양이 적은 뭐, 거죠, 공부 양이? 뭐 양이 적기도 하지만 뭐 그렇다고 문과 애들이 확통을 그렇게까지 목숨 걸고 공부를 했을까요? 새는 끈기가 부족하고 그러니까 문과 애들은 딱 문제를 보면은 이걸 그냥 나열해서 세야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과 애들은 아시겠지만 그러지 않죠. 걔네들 이제 보면 잠시 내가 어떻게 감히 이과인데 잠깐 생각을 좀 해보자 이러면서 이렇게 머리 쓰다 보면은 근데 그렇지 못하게 이미 설계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 그냥 나열하는 게 출제 의도기 때문에 그거에 맞춘 문과 애들이 오히려 더 잘 푸는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확통 같은 경우는 자기 꾀에 넘어가는 상위권이 좀 있을 수 있다. 네, 그렇죠. 그런 부분들 없이 그냥 차분히 접근을 해주면은 사실 문제 없이 그 교과 과정 개정된 거 읽어보면은 사실 거의 그냥 그런 걸 강조하고 있어요. 내가 이제 너가 경을 나눠서 차분히 나열을 해서 그걸 안 빠뜨릴 수 있느냐. 그래서 그 정도 이제 실수를 안 할 수 있느냐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되게 차분히 연습한다면은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들으셨겠지만 그렇게 불안에 떨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착실히 개념을 공부하고 학교 내신하면서 교과서에 아주 기본적 문제 풀고 일부 뭐 강남권이나 뭐 자사고들의 어려운 내신 문제를 틀리더라도 뭐 꼬아놓은 문제를 틀리더라도 수능을 준비하는데 너무 그것 때문에 두려움을 갖고 접근하지 말고 실제 수능 문제를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 방향 감각을 익히는 게 아마 2학년들한테 최고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마지막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게 옛날 수능 같은 경우에는 96점 100점 맞으려면은 이만큼 높은 허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허들을 사실 한번 넘어본 사람만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더욱더 재수생들이 막 더 잘 보고 이런 일들이 많았고 공부량이 많다 했는데 그걸 이제 확실히 낮춘 것 같아요. 그래서 현역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자기가 좀 열심히 하고 내신부터 차근차근 해서 그 허들을 한번 넘으면은 충분히 이제 뭐 재수생들이랑 싸워도 큰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점 오래 공부할수록 훨씬 잘 보는 시험이 돼버리면은 저 같아도 사실 재수, 삼수, 사수 요새 3반수가 유행이라더라고요. 뭐 더 막 나아가서 어떤 분들은 학생들한테 이런다더라. 올해 수능은 애매한 수능이니까 또 삼수하는데 뭐 사수 어때? 내년에 그냥 시험 쳐라. 이건 이제 그러니까 그건 이제 어려우면은 그럴 수밖에 없죠. 많이 하면 잘하는데 근데 그거를 제가 보기에는 좀 이제 막기 위해서 그 허들을 낮추고 요것만 딱 넣으면은 누가 봐도 사실은 또이또이하게 비슷하게 이제 그런 확률을 갖는 시험을 만들어 버리는 목적이 된 것 같아서 그 정도로 생각해 주셔서 차분히 이제 준비하시면은 그렇게 오히려 더 좀 나아졌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거는 잠깐 여담 선생님한테 질문 드리는 건 아니지만 제가 이제 입시 분석을 하다가 봐도 수리 가형 같은 경우 나형도 마찬가지지만 실제 상위권에 있는 만점자, 96점자, 92점자 여기까지가 지금 7년째 1등급을 하고 있으니 이 친구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친구들한테 수능이 주는 그 중압감은 있으나 그 중압감이 이제 반대로 뭐로 작용하냐면 어차피 이건 안 돼로 작용하는 측면이 되게 고착화돼서 오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드는데 뭐 그런 게 해소가 좀 일부 될 수도 있겠다. 네, 그런 게 이제 희망이긴 한데 근데 이제 심지를 잘 먹으셔야 되긴 하는 게 기존에 있던 컨텐츠들도 많고 기존에 있는 강의 내용들도 많고 하단 말이죠. 그럼 학생들도 어쩔 수 없이 학생들이 고3 되면은 뭐 이제 인터넷도 하고 뭐 컴퓨터도 하고 이러면서 정말 수학 문제들이 많습니다. 다른 그 어떤 그 과목보다도 문제들이 엄청 많고 학생들 입장에서 사실 잘 모르잖아요. 자기가 모르는 새로운 걸 봤어.
이거 당연히 풀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들면서 근데 그런 게 사실 끊임없이 있어요. 학생 기준에서는 너무 많이 12월 말부터 11월까지 계속 새로운 걸 접근했어. 그런 식으로 매일 새로운 걸 접근하면 시험장에서도 새롭게 느끼고 그냥 끝나는 거죠. 자기 걸 만들어서 소화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실 조금 그러니까 머리로는 알아도 이게 막 심장이 막 뜁니다. 새로운 걸 보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거는 이제 한 번 근데 애들이 경험하면 알아요. 이게 그래서 재수하면서 조금 잘하게 되는 애들이 있는 게 그 짓을 안 하더라고요. 이제 애들이. 그때부터는 내가 해야 될 것만 하고 뭐 보통 엔제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런 사설 모의고 문제들을 그 중에서도 좀 쉬운 것만 풀고 택도 없는 건 안 풀고 네, 그런 선택들. 저 이런 제가 이제 한동안 등산 같은 거를 좋아하는데 장비 욕심 이런 게 생기잖아요. 아 그쵸. 그거 비슷해요. 꼴랑 도봉산 올라가는데 뭐 에베레스트 장비를 다 갖추고 그쵸. 제가 이제 가끔 제가 그 짓을 해보고 그 장비 결국 안 쓰고 이제 막 버리고 하면서 느낀 게 이제 애들 수학 공부하는 거 보면 꼭 저런 것 같다. 왜냐면 일단 모든 걸 갖춰놓고 그 30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처럼 그건 아닌 것 같다. 네, 그쵸. 방금 선생님 말씀하고도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공부해야 될 자기 경로나 그런 걸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근데 도대체 이게 사교육도 발전하고 네, 그렇게 그쵸. 수학 잘 나가시는 강사들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제 그런 경로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서로 좀 논의가 안 되고 토론도 안 되고 합의도 안 되고 네. 좀 그런 게 있는 건지는 좀 이렇게 의문이 들더라고요. 수학 선생님들이 좀 반성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네.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하여튼 그래서 네. 저라도 지속적으로 뭐 좀 수학을 적확하게 공부하는 그런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네. 두 번째로 넘어가 보시죠. 이게 네. 일단 문항 구성도 네. 문항 구성도 이제 문제인데 선택이 들어오다 보니 네, 계산법이 복잡해져서 네. 그래서 정말 복잡하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보다가 이건 도대체 네. 그래서 좀 그 계산법을 선생님이 직접 설명을 한번 해주셨으면 네. 그 계산 방법이 사실은 우선 대원칙을 말씀드리자면 당연히 선택 과목에 따른 차이를 없애는 게 목적입니다. 사실 과학이랑은 좀 상황이 다르긴 한 게 과학은 우리가 공통 과목을 같이 보는 게 없잖아요. 말 그대로 그냥 선택해버리는 거지. 근데 우리는 공통 과목이라는 어떻게 보면 도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집단을 비교를 할 수 있고 걔네들끼리 이제 어떻게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있기 때문에 그 도구를 통해서 최대한 그 유불리를 없애보겠다. 그래서 식이 사실 정말 복잡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공통 과목 점수 있고 선택 과목 점수 있잖아요. 공통 과목은 점수 가공을 딱히 하지 않습니다. 뭐 비율 조정만 해서 뭐 75점, 76점 뭐 이렇게 만점으로 조정을 해서 조정만 하고 얘 자체는 그러니까 내가 뭐 미적분을 선택하든지 기하를 선택하든지 내가 70점 받았어요. 상관없습니다. 이 공통 과목 점수에서는. 근데 이 점수를 도구로 사용해서 선택 과목의 점수를 그냥 내가 20점 받았다고 20점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우리 이제 친구들 같이 기하를 본 친구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얘네들이 선택 과목은 잘 봤는지 뭐 공통 과목은 잘 봤는지 이거를 정말 복잡하게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선택 과목 점수를 조정을 해서 둘을 합친 점수가 된다. 그러면 네. 첫 번째 포인트네요. 네네. 공통 과목의 점수는 고정돼 있는 거고 자체는 그대로죠. 거의 고정돼 있는 거고 나머지를 보정해서 네네네. 균형을 맞춘다. 네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공통 과목 점수까지도 영향을 받는 거냐? 뭐 사실 어떻게 보면 과학이 그런 느낌에 가까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아니고 공통 과목이 선택 과목에 영향을 주는 것뿐. 이거 자체는 이제 그냥 그대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한간에 뭐 얘기됐던 것 중에 이런 게 있었는데 확통을 하는 친구들이 네네. 공통 과목을 잘 못 볼 거기 때문에 그쵸. 고정을 받게 되면 더 유리하다. 뭐 이런 그쵸. 그런 되게 논리가 사실은- 있었는데 네. 그거는 공통을 조정하는 건 아니고 네네네. 이쪽 점수를 확통 조정하는 쪽을 거니까 점수. 그것도 한계가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그 조정하는 시기 사실 되게 복잡하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게 그 실제 시험 결과가 나와서 모든 모집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걸 갖고 누가 확정적으로 말해서 뭐 기하가 유리하다, 확통 유리하다는 거는 과학이랑은 달라요. 그렇죠. 거의 사기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가공의 중간에 이런 식이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미적분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뭐 본인이 기하를 선택했거나 확통을 선택했으면 여기 미적분을 그냥 그걸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 과목 점수를 1차적으로 어떻게 가공을 하냐면 미적분 응시자의 공통 과목 평균, 수원 수트 평균입니다. 갑자기 이게 왜 나오나 싶은데 진짜 이게 맞습니다. 수원 수트 평균 이게 보정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 뒷부분 식이 미적분 점수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내가 미적분 내 점수에 뭐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를 나누는 흔히 말하는 표준화인데, 그래서 요거는 나의 그냥 등수를 매긴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등수를 매기고 그 다음에 또 신기한 게 거기에다가 갑자기 공통 과목의 표준 편차를 곱해버립니다. 그러게요. 네. 근데 사실 조금 그래서 요것만 보시면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것만 보시면 그러면 당연히 그 우리 선택 과목 응시한 친구들의 공통 과목 평균이 당연히 높고, 그다음에 우리 친구들의 표준 편차가 크고, 그러니까 상위권들은 많고 되게 이상한 상황이죠. 근데 표준 편차는 커야 된대요. 그러니까 상위권들이 엄청 끌어가는 방식이죠. 거기에 이제 딸려온 친구들 많고, 그래서 이런 거일 때 제일 유리하지 않냐 사실 말하는 말들이 있는데, 사실 이 식이 이게 끝은 아닙니다. 이 뒤에 그 부분을 조정하기 위한 식이 곱해져요. 그래서 근데 막 극단적인 경우에는 사실 막 미적분 응시자의 공통 과목 평균이랑 뭐 기하를 응시한 애들의 공통 과목 평균이 막 10점 정도 차이 나 버린다. 이러면 확실히 유리하긴 하겠죠. 아무리 조절해봐도 여기에 10점이나 들어가면 그거는 사실 좀 차이가 클 것 같은데, 근데 뭐 그렇게까지 사실 차이가 날까 싶기는 해서 우선적으로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점수 가공이 어떻게 될지를 고민하는 거는 약간 이제 뭐 오르지도 못한 산에 올라서 내가 무슨 라면 먹을까 뭐 이런 거의 생각에 가깝지. 내가 우선 거기를 오르는 게 중요하고 100점을 받거나 아니면 96점 받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냥 좀 이제 우리 상황에 좀 기대를 갖고 그렇게 기다리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어디까지 무슨 과목을 선택했을 때 좀 더 편하게 풀 수 있고, 내가 새로운 생소한 문제를 받았을 때 얼마나 잘 풀 수 있냐, 그거를 이제 선택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뭐 간단히 이제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미적분이랑 기하의 차이가 간단해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뭐 점수 방법에 따라서 선택하는 거는 이게 과학이랑 다르기 때문에 조금 무리가 있고, 뭐 예를 들어 두 번의 시험을 봐서 뭐 예를 들어 수능 우리 친구들이 삼수를 해야 되나요? 너무 슬픈 일인데 워낙 이제 많으니까 그런 때쯤이면은 이제 우리 통계가 몇 번 쌓였으니까 뭐가 나올지도 모르겠는데, 그때 그 전까지는 사실 조금 무의미한 것 같고, 그래서 과목 비교를 그냥 해드리자면 미적분이 학습량이 많긴 합니다. 뭐 어쩔 수 없죠. 미적분이 많죠. 기하는 적어요. 그건 그냥 팩트입니다. 안 그래도 적었는데 더 적어졌어요. 그렇죠. 네. 빼버렸어. 네. 그리고 그치만 이제 장점은 이런 게 있죠. 미적분은 수원 수투와 연계성이 높긴 합니다. 활용되고 좀 더 어렵게 되지만 그래도 비슷한 과목이니까. 근데 기하는 완벽하게 독립적인 과목이에요. 그리고 여기 연결해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내신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뭐 이제 앞으로 학교들이 운영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현재 방식대로는 그래도 미적분은 학교에서 공부를 시키려는 생각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기하는 지금 올해 첫 내신이죠. 뭐 작년에도 있었지만 그때는 절대평가가 아니었으니까 절대평가고 첫 내신을 보면은 모든 학교들이 공통적으로 교과서 문제를 냅니다. 그냥 교과서 문제만 숫자를 바꿔서 돼요. 근데 평균이 50점이랍니다. 걔네들이 아무리 내양이 적어도 갑자기 내년에 수능을 준비해야지, 기하를 해볼까? 그렇게 준비할 수 있는 시험은 사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능 자체가. 그래서 조금 이제 그런 비슷한 느낌에서 좀 불안한 면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내용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건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는데, 미적분은 기출 문제가 많습니다. 쌓여 있는 기출 문제가 많고, 뭐 교과 과정이 좀 변했지만 뭐 크게 변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뭐 400m 달리기를 하거나 무슨 대회를 나가야 되는데 연습할 수 있는 트랙이 정말 많은 거예요. 이렇게도 연습해 볼 수 있고 저렇게도 연습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실제 시험에 나갈 그 대회도 우리가 연습한 거랑 크게 다르지는 않다. 그치만 기하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출제된 킬러들이 지금은 없어져 버린 다 공간 벡터, 다 거기 문제예요. 공간 도형 문제로 킬러가 나온 적이 정말 예전에 막 10년 15년 전이니까, 아니면 갑자기 20번 뭐 이런 거에 객관식으로 나왔었는데, 사실 그런 문제는 진짜 어려워요. 그걸 쉽다 그러는 사람은 조금 이제 또 사기인 것 같고, 그것도 이제 쉽게 내려고 좀 바꾼 것 같은데, 그거의 원본을 냈으면은 애들이 과연 풀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부분이 이제 밑에랑 또 연결되는데, 그건 정말 생소합니다. 그러니까 미적 같은 경우에는 우리 뭐 이제 강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준비를 시키잖아요. 그 준비를 시킨 거에서 비슷한 게 사실 나와요. 뭐 조금 생김새가 달랐지 뭐 전체적인 맥락에서 비슷한 게 나와서 준비를 할 수 있는 느낌이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그런 이제 공간도형으로 몇 안 되게 나왔던 킬러 같은 거나 준킬러들은 제가 봐도 새롭습니다. 그리고 이걸 자기가 비슷한 걸 내본 적이 있다고 말하시는 분들은 또 거짓말이에요. 왜냐면 제가 이제 기존에 출판된 모든 이제 강사분들과 모든 출판물들을 다 풀어봤는데 항상 새로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걸 낼지 안 낼지 사실 모르겠죠. 근데 만약에 낸다 가정했을 때 뭐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미적은 쉬울 텐데요. 그렇게 돼버리니까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조금 생각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본인 좀 취향에 맞게, 그러니까 나는 차분히 공부를 해서 공부를 한 걸 잘 맞추는 걸 잘할 수 있다. 이 친구들은 미적이 좋고요. 간혹가다 수학 잘하는 친구 중에
나는 그냥 그림을 사랑해. 이런 애들이 분명히 있어요. 나는 그림을 그냥 보면 바로 답이 보이는 걸. 얘네들은 말릴 수 없습니다. 걔네들은 기아를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대신 그네들은 실수를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게 이제 뭐 다른 과목에서는 경험이 있으니까 과학을 예를 들면 네네네. 처음에는 이제 애들이 물리가 좋아요. 그쵸. 하고 좋아하는 과목을 했어. 네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표준 점수는 말도 안 되게 차이가 크고 그쵸. 심지어는 그걸 변환한 점수조차도 그쵸. 100분위가 갈라지면서 그쵸. 그리고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물리에서 자꾸 이탈해서 생물이나 지구과학 쪽으로 이탈하다 보니 물리를 점점 쉽게 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만점자가 100분위가 나빠지는 구조가 지금 한 2, 3년째 반복되니 아 이건 선택에 의한 유불리로 작용되겠구나. 뭐 물론 이제 극히 일부 상위권이죠. 네네. 그렇죠. 일부 상위권의 이야기인데 당연히 뭐 언론이나 그 사회에서 회자되는 거는 그들의 이야기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왜곡이 되는 물리를 정말 좋아하고 공부하면 잘 맞을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른 과목으로 올리는 현상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거가 뭔지 한 3년 후면 아마 있을 여지도 있겠다 그쵸.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느 정도는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이게 막 이걸 그 점수 계산을 좀 더 본격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그분들이 시뮬레이션을 막 해본 결과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다양한 상황을 가정하는 거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상위권이 뭐 미적에 몰렸다, 상위권이 기하에 몰렸다, 뭐 하위권이 어디 몰렸다, 하위권이 어디 몰렸다. 다양하게 시뮬레이션을 해봐도 거의 약간 그냥 로또에 가깝습니다. 차이는 나는데 차이는 나는데 상위권이 몰렸다고 꼭 유리한 것도 아니에요. 일반적인 놀이 없다. 그런 게 진짜로 없는 게 맞아서 말씀드린 대로 공통 과목이라는 도구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아예 시험을 다르게 봐버리니까 그런 게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보정이 돼서 몇 년 지난다고 해서 뭐 오히려 그냥 공부 덜 하고 싶어서 기아 간다 이런 거는 또 몰라도 점수 따른 거는 뭐 아직은 예측하기 좀 섣부르지 않을까 이제 싶습니다. 그거 하나 하고 제가 네. 이제 저도 사교육을 오래 하다 보니까 또 우려되는 거 하나 여담 같지만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보통 네. 특히 대치동 같은 경우에 뭐 생투나 지투가 애들이 점점 주는 이유가 그렇죠. 들을 강좌가 없는 거예요. 그건 완전 그게 이제 생물 선생님 입장에서 원을 한 개를 더하면 100명이 와서 돈이 되는데 투를 하면 이게 안 될 것 같아. 이게 점점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고 싶어도 혼자 해야 돼. 저거는 진짜 아까 트랙 얘기와 비슷한데 엄청난 도구가 있는데 여기는 없어. 그러다 보면 이제 특히 기아가 지금 소수파일 확률이 높은데 그렇죠. 외면 받아서 이렇게 점점 멀어질 확률도 좀 있지 않을까.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사교육의 속성이나 네. 고3들의 속성을 보면 그런 게 좀 예상이 된다 이런 느낌. 그쵸. 이게 한 번 무게추가 조금 쏠리기 시작하면 애들이 우르르 몰려가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근데 뭐 그런 부분은 뭐 어떻게 보면은 저에겐 나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수학 강사가 과학 강사보다 훨씬 많지 않습니까? 개별 단위 과목 화학 강사에 비해서 수학 강사가 몇 배, 거의 뭐 10배는 되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런 것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네, 마지막으로 선택 네, 네. 과목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수학 선생님들은 고민을 이건 안 해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부하는 고등학교 특히 2학년들 네. 입장에선 미적분은 네네. 2학년 내신이든 3학년 내신이든 이게 등급이 나온다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제 그죠. 4% 11%에서 끊기기 때문에 다 맞아야 돼. 그러니까 공부하는 강도가 좀 센 거고. 네네네. 근데 기아 같은 경우는 그냥 A, B, 네, 안 C로 하죠. 성취 평가가 되니까 네. 뭐 일반적으로 한 30%가 A를 받아버리고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과서에서 그냥 출제된다고 하면 공부의 밀도나 네. 어쨌든 양의 차이가 날 거니 네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 의해서 또 학생들이 선택이 아니고 네. 조건에 의해서 미적으로 몰려지는 네. 경향도 좀 있지 않을까. 네, 제가 그거는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걸 이제 제가 경험을 하고 애들을 보고 싶어서 고1을 쭉 가르쳐 왔는데 그게 사실 되게 생각보다 영향이 크더라고요. 이게 내신을 한번 안 거치고 그 뭐 중학교 3학년 때, 뭐 고등학교 방학 때 선행한다? 5번 해봤자 내신 한번 거치는 것보다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선행을 하면은 그냥 가서 구경을 하는 거예요. 그냥 숙제도 그냥 쉬운 거 내주고. 근데 그런 건 사실 의미가 없고 쉬운 걸 사실 풀 거면 100% 맞게 풀어야 되는데 숙제할 때 누가 그래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게 사실 없기 때문에 사실 지금조차도 미적분이 3학년으로 많이 밀리면서 고3 같은 경우에 각 고3 학생들을 보거나 하면은 계산력이 너무 부족해서 문제를 못 푼다 하는 말들이 이미 너무 많거든요. 근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아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그렇게 아예 안 해버린다.
등급도 안 나온다. 뭐 수시가 아무리 줄었다고 뭐 이렇게 해봤자 그래도 수시 애들 끝까지 한단 말이죠. 애들이 뭐 수시를 우리가 아무리 포기하라고 한다고 포기가 됩니까? 학교에서 그렇게 분위기 조성을 안 해주는데 뭐 그건 사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긴 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은 미적분은 그래도 끝까지 열심히 할 거예요. 3학년 1학기 때 그리고 3학년 때는 이렇게 뽕이 들어서 공부를 좀 한단 말이죠. 3학년 1학기 때 뭐라도 하겠죠. 그거 한 게 사실 지금 추재경대로라면은 거의 한 2문제 빼고 모든 문제 적용이 되는 다 풀 수 있는 그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의미에서도 미적분을 선택하는 게 그래도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뭐 재수할 때 어떻게 하냐 뭐 이건 사실 모르겠고요. 근데 현역 입장에서는 네, 미적분이 더 편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이렇게 실제로 이제 원칙을 정해 보면 네.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걸 하는 게 1번이고 네. 그다음에 내가 처한 환경, 학교와 그쵸. 사교육 뭐 기타 등등을 고려했을 때 네네. 어떤 게 점수를 많이 딸 수 있게 네. 유리하냐 그렇죠. 뭐 이런 거 고려. 그렇죠. 근데 뭐 이제 지금 아직은 확정적이진 않지만 꼼수 예를 들면 선택에 따라서 1점이라도 그쵸. 더 얻는 그렇죠. 알아보시기에 대박이 날 리는 없다. 알아보시기에 대박을 날 리는 그쵸. 없으니 이제 준비하는 1, 2학년 입장에선 일단은 자기가 뭐 미적이든 기하든 어차피 내신에 아무리 ABC여도 보긴 할 테니 네. 하면서 어떤 걸 하는 게 유리한지 그건 네. 정통파로 선택하는 게 네. 현재 고1, 고2까지는 된다. 네. 뭐 나중에 이제 편법이 생기면 지금 초딩 정도 네, 그렇죠. 뭐 그때 되면 또 이제 또 바뀔 테니까. 그렇죠. 서술형 얘기도 벌써 나오니. 네, 그때 뭐 지금이랑 또 새로운 시대일 테니. 그럼 네. 이미 확정된 이 5개 학년 동안의 네. 친구들은 어쨌든 자기가 열심히 공부해서 네. 잘할 수 있는 걸 네. 선택하는 게 네. 절대적이다. 뭐 그러니까 마지막 하나만 첨언을 드리자면 잘할 수 있다는 거의 정의 자체가 애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킬러를 풀 수 있는 과목을 잘하는 과목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아니라 어떤 문제가 나오고 쉬운 문제나 중간 난이도까지 문제 나왔을 때 내가 실수를 안 하고 생소하지 않게 처리할 수 있는 과목. 뭐 사실 애들이 생각하는 잘하는 거랑 좀 달라요. 애들은 무조건 킬러 풀 수 있으면 내가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차분히 할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그거를 좀 이제 네. 입시 공학적으로 얘기하면 네. 해보고 득점이 잘 되는 걸 해라 이렇게. 그렇죠. 네. 말하는 득점 잘 되고 실수 안 나오고 이런 것들 뭐 같은 얘기니까 그런 과목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리고 본인이 이제 시험을 보면서 느낌이 있으니까 내가 이걸 할 때 당황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 본인 느낌 본인이 제일 잘 알거든요. 그래서 그걸 차분히 분석을 해보고 그대로 해보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선택 과목의 문제는 앞으로 뭐 어쨌든 한 2학년들이 실험을 당해주면 1학년이 좀 편하긴 하겠지만 그 전까지 논란은 계속될 그쵸. 확률이 있어서 역시 모니터를 좀 해가도록 하고요. 네.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뭐 그런 상황에서 대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네, 네. 마지막이 아니지 두 번째죠. 네. 이제 그런 예상 문제에 맞춰서 우리가 대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